큐사인 주문 시작. 안녕하십니까. 플로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 박성환 소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하는 내용은요. 3월 학평 분석 설명회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자, 3월 학력평가를 보고 난 다음에 이 고3 학생들의 마음이 어떨지 매년 걱정이 돼 왔습니다. 자, 오늘 분석 설명회는요. 제가 3월 학평의 의미와 그다음에 각 과목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고 또 이번 시험에서의 난도라든가 학생들이 꼭 갖춰야 되는 자세 등을 각 과목의 국어, 수학, 영어, 과학에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여러분들하고 중요한 얘기들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학평의 의미를요. 입시 전문가로서 먼저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졸업생들이 끼지 않는, 그러니까 N수생이나 반수생들이 끼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학평은 우리 수험생들, 특히 고3들한테는 굉장히 유의미한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수능 과목의 성취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수능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바로 3월 학평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학습한 범위의 어떤 완성도, 특히 이제 선택 과목은 아직 진도가 다 나간 상태가 아니니까요. 공통 과목에서의 어떤 성취도, 학습의 완성도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 또 지난 2학년 때 봤던 11월 모의고사와의 점수 격차, 그다음에 내가 성장했는지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이 더 드러났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해서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앞으로 수능과 그다음에 수시를 준비하는 이런 학습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으로 써야 합니다. 자, 그래서 3월 학평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고3이 아닌 N수생들, 졸업생들이 있다 하면요. 꼭 한번 트렌드를 경험하고 다음에 고3 아이들의 실력을 점검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시험을 봐야 됩니다. 자, 고3들은요. 이 시험의 결과가 졸업생들이 끼지 않았으니까 의미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지금 현 상태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도구로 이제 공부하는 계획을 세워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뒷마무리를 할 때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선생님들이 직접 실전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실 건데요. 저는 오늘 공약을 하나 걸겠습니다. 자, 오늘 이 라이브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요. 수학의 아침, 이 플로교육 입시전략연구소가 만들어낸 수시 분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아주 빅 이벤트로서 여러분들에게만 제공하는 수시와 정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입시 전문가의 구체적인 대안을 여러분들의 성적 분석을 통해서 제시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빅 이벤트는 마무리하는 시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학평을 가지고 입시 전문가 박성환 소장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그런 이야기는요. 이겁니다. 자, 내 수능 경쟁력이 얼마나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대학을 가야 하나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시 정시의 비중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3월 학평의 의미고요. 이 3월 학평을 가지고 나는 수시에다 더 중점을 둬야 하는지 아니면 정시 위주로 가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시 합격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 필살기를 뒤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의 이
사물학평의 난이도와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중요한 논점들을 가지고 각 과목의 대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실 국어 선생님은요. 박남대성, 그 다음에 두각학원, S2 학원이죠. 여기에 국어과의 샛별, 우리 정미영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정미영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오시죠. 자, 여러분들 정미영 선생님한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선생님, 오랜만에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만난 지가 꽤 오래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 아이들이 이제 학력평가를 받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논점들을 아이들 대신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올해 학력평가가 작년 3월이나 수능과 비교했을 때 난이도는 어떤지 먼저 좀 선생님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제가 오전에도 이제 재학생 대상으로 수학의 아침 영통 캠퍼스에서 수업을 방금 끝마치고 오는 길이에요. 방금 수업을 네, 끝내셨군요. 방금 끝냈는데 네. 이 친구들이 제 여론조사를 하니까 네. 평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본인이 느끼기에도 평이했다. 그리고 친구들의 여론도 평이했다라고 아주 생생한 그런 후기를 들었는데 등급 컷은 평이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그런가요? 보시면 네. 지금 22년 수능은 이제 23학년도 수능, 얼마 전에 치른 11월에 치른 수능이에요. 그래서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네. 화작과 언매가 일단 등급컷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데 화작이 네. 훨씬 높죠. 그리고 언매가 92점, 96점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데 네. 이걸 기준으로 더 평이했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컷이 더 낮아요. 그렇죠? 그러면 22년 3월이랑 23년 3월 이것 좀 비슷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은 추정 컷이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나와 봐야만 알겠지만 그 22년 3월보다도 훨씬 더 등급 컷이 내려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느냐? 첫 번째,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수생이 안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건 재학생들 위주로 평가를 하는 건데 재학생들의 수준이 높지 않다. 재학생들의 수준이 떨어진다. 그렇죠. 네. 떨어졌다, 높지 않다,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오히려 기회예요. 그렇죠. 다른 애들의 수준이 높지 않으니까 나만 잘하면 됩니다. 이걸 이제 기회로 삼아서 공부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일단 가장 먼저 드는 순간이었고요. 자, 이제는 이거를 한번. 네. 두 번째 거를 준비를 벌써 해놓으셨네요. 네. 선생님 되게 빠르시네요. 언매와 화작의 표준 점수 차이가 있죠. 그렇죠. 둘 중에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하는데요.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바꾸기도 하고. 어떤 게 유리한가요? 저한테도 맨날 이제 6월 보거나 9평 보거나 하면 그제서야 언매 런 할까요? 화작 런 할까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재수생들이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재학생은 어떠겠어요? 더 심하죠. 근데 이게 아까도 보셨다시피 일단 원점수에서 1등급 컷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요. 화작이 좀 불리하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점수였어요. 하지만 이제 올해는 우리가 예측을 하건대 이런 언매와 화작의 유불리 정도는 좀 평가원에서 조정을 하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하고 공부에 대비를 하는 게 좋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일단 화작은 작년 대비 어려워질 거예요. 어려워진다. 네, 언매는 작년 대비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맞춘다 이런 식이죠. 맞아요. 그런데 언매가 사실은 이 공부를 굉장히 친구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고 실제로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언매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해요. 보시면 지금 왼쪽에 화작 선택자 수가 2배입니다. 그러네요. 2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강남대성학원에서 그리고 S2에서 거의 1등급, 2등급을 형성하는 최상위권 친구들을 만나고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선택 과목을 조사를 해보면 언매손 하면 8, 90%가 손을 들어요. 그럼 잘하는 애들은 언매를 많이 그렇죠. 하네요. 맞아요. 화작손 하면 부끄러워하면서 들어요. 막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언매로 쏠리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표점을 이득을 보려는 경향이 크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사실은 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잘하는 걸 해서 다 맞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아무리 언매를 선택해도 내가 언매를 아무리 해도 못하겠다면 이거는 오히려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언매 선택자들한테 제가 조언하고 싶은 사안은 뭐냐? 이게 체감 난이도가 사실은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작년에 있었어요. 왜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단원 간의 경계가 뚜렷해서 그 단원에서만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작년에 35번 문제랑 37번 문제, 즉 언매 문제가 오답률이 탑 1, 탑 2, 요걸 달성했었거든요. 이건 좀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선택 과목 이전 세대에 갖다 주잖아요. 다 맞았어야만 하는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이 언매를 공부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되는데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이제 예전에처럼 단원 간의 경계가 뚜렷하게 출제되지 않고 다들 똑같은 말씀하실 겁니다. 단원 간의 경계가 무너져서 좀 체계를 잘 잡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만큼 그거를 맞춰서 줄기를 잘 잡고 목차를 잘 잡고 대비를 할 수 있으면 언매를 해라.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고 나는 이거를 공부하는 것 자체, 원리를 익히는 것 자체가 좀 준비 시간이 투여가 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화작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국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또 이 수능의 첫 시험이기 때문에 첫 교시에 있는, 1교시에 있는 시험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공부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순위 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강릉대성 그리고 수학이 하시는 영통 캠퍼스의 국어공사 샛별 우리 정명 선생님이 제안하시는 가장 효율적인 학습 전략은 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가성비가 좋아야 해요. 가성비. 조금 공부해도 점수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즉, 이게 영역별로 내가 조금만 공부해도 점수가 많이 나오는 영역이 있고 많이 공부해도 점수가 그렇게까지 빨리 나오지는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난이도를 알고 인지한 상태에서 단기 전략,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에 의하면 지금 잘 보시면 6평, 9평 수능으로 쪼개볼 수가 있어요. 시기별로.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3월에서 5월 6평을 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제가 좀 3월 달에 이 학평의 특이 사항을 들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오답률 1위가 문학이에요. 4위와 5위가 또 문학입니다. 이거는 평가원에서는 발생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문학이 이렇게 오답률 탑5 안에 들어간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학생들을 위주로 한 시험에서 꽤 오답률이 저렇게 된다라는 것은 수능 문학에 대한 대비가 아예 안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내신 위주로 그렇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제 3월에서 5월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수능 특강을 공부합니다. 근데 이게 수능 특강이 내신에서도 다뤄지고 수능에서도 다뤄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3월에서 5월은 내신 수능 특강에 완전히 절여져 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고 따라서 내신을 공부하는 것과 별개로 수능식의 문학은 어떠한 것인지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문학이 상대적으로 독서보다 점수를 따기가 쉽고 정복하기가 쉬운 만큼 제가 기준으로 항상 얘기하는 거는 6평까지 문학을 23분 안에 달성하면 1등급 컷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목표로 해서 일단 6평 대비를 한 다음에 9평은 이제 6월에서 8월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이제 아이들이 보통의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야 수능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내신 기간에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하면은 다 빠지고 수능 대비 조금 했다가 겨울방학 때 한 거 다 잊어버릴 때쯤 이제 여름방학 수능 공부 100일 남았는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 때 좀 쉬운 거부터 정복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과학기술, 법, 경제, 인문 순서대로 난이도예요. 과학기술이 정보량이 너무 많고 과다해서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글쓰기의 틀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이제 논술을 아무래도 담당하셨다 보니까 훨씬 잘 아실 테지만 어쨌든 하고자 하는 말이 과학기술에서는 굉장히 뚜렷하고 법지문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만큼 그 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물어보고자 하는 바, 출제 의도를 명확하게 간파해서 연습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오히려? 이제 맞아요. 네. 오히려 친구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과 별개로 사실 실제로는 과학기술이 더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인문으로 갈수록 더 잘 아시겠지만 글쓰기의 자유도가 높아집니다. 네. 따라서 출제하는 그 의도 자체를 아이들이 그 틀, 패턴 안에서 파악하기가 어렵게끔 문제 어렵게 내고 싶으면 인문지문에서 요새 어렵게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좀 킬러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문 문제의 인문 갈래의 킬러를 대비하는 것이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까먹으니까 문학은 포인트 학습만 제대로 해주고 언내 공부하는 친구들은 또 까먹어요. 언내 네. 공부해주고 6평 이후에 화작 공부 시작 제대로 해주면 되고 합니다. 또 수능 대비로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와 6평과 9평의 경향을 반영한 그 평가원의 경향성을 두 개를 병행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실전 시간 안배 연습을 하고 또 모의평가, 6평, 9평 모의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서 경향을 추출해서 그거에 맞춰서 수능에 대비해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 수학의 아침 영통 캠퍼스에서도 그 강남 대성학원에서 쓰는 강목 K 모의고사를 동일하게 쓸 예정이에요. 네. 동일하게 써서 저게 작년에 굉장히 유명했고 좀 핫했거든요. 네. 좋은 모의고사라고. 그래서 써서 이제 거기 있는 재수생들, 최상위권 친구들과 동일하게 등급컷 매기고 동일하게 내 수준이 객관적으로 어떠한지 3월에는 볼 수 없었던 걸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서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성을 시기별로 저렇게 좀 효율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아무리 재학생이 좀 시간이 한정된다 할지라도 재수생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죠? 그렇게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략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필살기 전략 힘을 네. 이렇게 드러내므로 보여주시네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국어과의 새뼈 정미영 선생님이셨고요. 네. 사물합평의 국어의 문제점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생방송 중인데요.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요, 저희들이 수학 시간입니다. 수학. 자, 수학은요, 우리 EBS의 수학을 담당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수학의 아침, 수학관 총괄원장, 고3관 총괄원장을 하고 있는 구명석 원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구명석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인사 한번 예. 먼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수학의 아침 고등관 원장 구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소중한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학경 이후로요,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또 고민이 많을 텐데요. 수학은 완전 전문가시니까 제가 뭐 질문을 드리는 형식보다는 원장님께서 이 수학의 3월 학평 이후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를 한번 쫙 얘기를 해주시죠. 자, 준비되셨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3월 학평 총평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가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늘 그랬지만 선택 과목보다 공통 과목의 비중이 크고 또 난이도도 센 것이 많다 보니까 시험의 등급이나 점수의 영향은 공통이 크다. 두 번째는 선택 과목이 거의 이제 1단원 정도 소수만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나온 건 아니죠. 그래서 선택 과목의 유불리는 전혀 없고 앞으로 수능까지도 유불리가 없게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1번과 연동이겠죠. 공통 과목의 중심으로 공부가 좀 세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킬러죠. 22번, 30번 이런 킬러 문제가 사실 영재고 과학고 최상위권 의대 갈 학생들까지 구분하기 위해선 무조건 어려워야 돼 라고 해서 뾰족한 문제를 많이 냈지만 요즘엔 약간 킬러, 완전 어려운 문제의 난이도를 낮추고 골고루 조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내고 있죠. 4점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특히 11번 무리수 계산 등 합성함수의 계산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충분히 연습이 안 되었다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골고루 어려웠습니다. 네. 등급 컷이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역사입니다. 작년, 예, 보이세요? 작년 이제 현재 고3 아이들 2학년 때 11월에 쳤던 등급 컷이 84, 71, 58식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3월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확통 기하의
등급 컷은 거의 유사하지만 미적분이 7, 8, 6, 8, 5로 해서 상대적으로 작년 11월보다는 낮죠.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면 2022년 3월보다는 다소 약간은 높습니다. 그죠? 네. 이걸 학생들의 집단의 특성 또는 뭐 이런 것들로 파악하기 힘들지만 등급 컷 자체만 봤을 때는 작년 3월보다는 조금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적분의 등급 컷이 2학년 11월보다 낮은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미적분 선택했던 아이들은 미적분의 중심으로 겨울방학 때 공부를 조금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원2를 내신 위주로 했던 그 감각을 수능 감각으로 끌어올리는 학습 부족은 다소 있을 수 있어서 미적분의 등급 컷은 낮지만 작년에 수능 등급 컷을 딱 보시면 미적분이 85, 75, 64입니다. 그죠? 네. 2022년 3월과 비교하셨을 때는 미적분이 거의 1등급 컷이 9점까지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미적분을 조금 이제 공부하고 또 수원수투도 다 하게 되면 등급 컷이 올라가고 또 이제 견인차 역할을 하는 강력한 세력이 N수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미적분 등급 컷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답 문제를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22번, 30번입니다. 그래서 3월 정도에 보시면 22번이 30번보다 오답률이 높죠. 97.7입니다. 그죠? EBS 기준입니다. 근데 수능으로 가면 30번으로 뒤집어집니다. 그 말은 미적분다운 쌤 문제가 수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미적분의 킬러 문제를 해야 되는 학생들, 뭐 의치대라든지 또는 좀 미적분 최상위권 학생들은 미적 공부를 어려운 문제도 풀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0번, 22번이고 보시면 뭐 14번의 기니디 문제라든지 또는 선택 과목의 29번 그리고 21번 같은 이런 문제들이 골고루 오답률에 포진되어 있어요. 특이한 건 뭐냐면 수능을 한번 보시면 오답률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95.1%부터 21번 84.9%까지 거의 편차가 없게끔 오답률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 말은 정말 아이들이 좀 이렇게 4점짜리 문제들의 난이도를 골고루 올려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꾸준하게 했던 학생들을 뾰족한 학생보다는 골고루 내서 판별하겠다는 평가원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전문가가 예상하시는 대로 되지 않을까요? EBS는 그렇게 연계 많이 되지는 않겠죠? EBS가 이제 뭐 연계율은 감소가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또 추가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래도 EBS 문제들을 골고루 풀어보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이어가 주시죠. 모의고사하고 수능, 3월과 수능의 역사, 작년 기준으로 보면 확률과 통계의 선택률이 떨어집니다. 수능까지. 근데 미적분은 늘어나요. 그건 일단은 그 의치대를 가고자 하는 상위권 이과를 최상위권. 그렇죠. 최상위권 애들. 그리고 문과 아이들 중에서도 조금 도전하고 싶은 아이들이 넘어가는 현상도 조금 발생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확률과 통계 아이들 자체의 모집단도 들어가지만 N수생들이 미적분 아이들이 조금 다소 많이 들어온다. 이런 네.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재학생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이들도 혹시 있을 것 같은데 진정한 승부는 평가원이다. 다시 말해서 6월과 9월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입장하는 건 수능입니다. 그죠? 그러면 현재 3월 모의고사의 점수에 1희 1비를 하지 말고 내가 부족한 게 뭔지 그리고 앞으로 수능은 제대로 볼 수 있게끔 내가 6월에 제대로 실력을 보여줄 거야. 이런 각오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략입니다. 감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현장에서 제가 N수생들도 보고 그리고 재학생들도 보는데 3월 이후의 전략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딱 2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는 3월 학평을 딱 보고 나서 자 수원수투에서 지수 함수가 부족해 또는 미분 가능성이 부족해 라고 해서 아이들이 부족한 취약한 단원이나 유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일요일이나 주말 또 토요일쯤에 해서 나열을 쭉 해보는 거죠. 내가 부족한 것들을. 그리고 나서 그것 하나하나들을
시중의 문제집이나 또는 뭐 인터넷 강의 또는 학원 또는 학교 다 배우잖아요. 그럼 선생님들한테 이런 유형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하면 해당되는 유형이나 단원들을 하나씩 이렇게 지워가면서 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어떨까? 요걸 한번 목표를 명확히 해라. 그렇죠. 네, 약점을 줄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한된 시간에 푸는 게 정말 중요해요. 수능을 다 마치고 나오면 아이들의 대부분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 문제 풀 수 있었는데요. 또는 실수했어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가원은 냉정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내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모든 지식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문제풀이 감각 또는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니까 뭐 이번에 10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하면 한 문제당 4분에서 5분을 재서 한 50분, 40분 시간을 책상에 스탑워치를 두고 그 시간에 좀 풀어보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훈련을 해야 되네요. 그게 좀 있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들은 저 논술 자신 있어요 하고 하루 종일 주면 다 만점 받을 거예요. 이런 말들도 있거든요. 제한된 시간에 푸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좀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한 2가지 정도 양수나 음수 조건 같은 거는 밑줄을 그어가면서 그 현장에서 조금 계속 주목해서 풀 수 있게끔 그리고 2번째는 손으로 쓰는 속도하고 머릿속의 연산 속도에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오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로 쓸 때는 2.5를 적어야 되지만 사실 손으로 표현할 때는 3.5를 적으면 그 과정 아랫부분은 전부 오답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 꼭 해드리고 싶은 건 평상시에 문제를 풀 때 소리를 내서 풀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내라. 예, 2.5x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시험 칠 때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입술만 실룩실룩 하더라도 그 습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손으로 쓰는 속도와 그리고 머릿속의 연산 속도가 거의 같아져서 좀 실수가 줄어드는 걸 많이 봤습니다. 필기 중에 하나면 필살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저희들의 아이들의 수능은 11월이다 라면 아이들이 조금 나태해지거나 또는 좀 느슨해지더라고요. N수생들이 들어오는 본격적인 시점 6월이 바로 나에게는 수능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공격적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공통 과목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고 그 단원, 그 유형에 맞는 변형이나 신유형을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토요일, 일요일쯤에 시간을 재어놓고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씩을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변형이나 신유형은 EBS 수능 특강이나 또는 수능 완성, 그리고 사관학교 경찰대 기출문제 중에서 너무 뾰족하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재종학원들이라든지 또는 시중에 문제집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 가운데 내 색깔에 맞는 것들을 기출과 병행해서 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은 내신 범위와 연동시켜서 중간고사 할 때까지는 중간고사까지 수능이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기말까지는 또 수능이 또 내신이라는 생각으로 가면 1학기 내신이 끝났을 때 선택 과목의 완성도는 어느 정도 잡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추천드리는 건 오답노트입니다. 그 오답노트가 우리가 막 손으로 정리하고 할 때 시간이 굉장히 허비되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건 사진입니다, 사진. 그래서 틀린 문제를 사진으로 찍어 놓고 그런 상태에서 그 어떤 저장된 사진들을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또는 쉬는 시간에 이렇게 넘겨가면서 본다면 나중에 그게 반복돼서 보면 내가 틀린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나만의 오답 프로그램을 세워놓고 좀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주 좋은 말씀. 그리고 3월 학경 이후에 학생이 가져야 될 자세, 예. 그다음에 앞서의 공부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로서 이 수학 전문가에게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건요. 수학 점수 올라갑니까? 예,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수학은 사실 자신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누구보다 내가 풀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문제를 이렇게 접근했을 때 딱 대하는 거죠. 내가 풀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문제를 대했을 때 이건 사실 결과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라집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컨텐츠를 가지고
현재 우리 고3 수학의 아침에서는 EBS나 대성, 이투스 강사진들이 수능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맞는 강사진들과 좀 열심히 수업을 한다면 저는 점수가 오른다고 확신할 수 있고요. 학부모님들께 꼭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장에서 저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고 목표를 이루는 학생들을 많이 봅니다. 댁에 계시는 자녀가 다소 부족해 보여서 좀 안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아이의 잠재력을 믿어주시고 언제나 평상시에 응원과 격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분석과 앞으로의 수학 공부의 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구명석 원장님, 구명석 선생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요. 수학의 아침 고3 3월 학평 설명회 세 번째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국어, 수학 했으니까 뭐죠? 영어죠, 영어. 자, 영어는 우리 수학의 아침 광고 캠퍼스의 고상관 부원장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투스에서 부원장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수업도 하시는, 그래서 아주 고3 전문가이신 영어과의 김대록 부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 가지의 뭐 아이들의 애로가 있는데요. 영어가 이게 절대평가가 되면서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3월 학평에 대해서 정리해 오신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요거부터 먼저 쭉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아이들 대신해서 또 부모님들 대신해서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3월 학평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의무 분석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영어는 역대 영어 시험과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3월 학평 같은 경우 1등급 비율이 3.4%. 요게 재수생이나 반수생 같은 N수생들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능이나 6평, 9평에 비해서 1등급 비율이 좀 적게 느껴지실 텐데요. 사실 영어 시험이라고 하는 게 2019학년도에 1등급 5.3%에서부터 2021학년도 굉장히 쉬웠을 때 12.7%에 이르기까지 1등급 비율이 좀 사실 들쭉날쭉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시험의 어떤 수준을 놓고 봤을 때 이번 3월 같은 경우는 4% 정도 내외로 추정되고 뭐 아직 가채점 상태라서 더 지켜봐야겠지만 영어가 좀 어려웠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되겠네요. 네네. 그 어려웠던 내용들을 보면 일단 그 지문 내 어휘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왔고 뭐 예를 들면 어휘 같은 경우도 뭐 어댑테이션 같은 우리가 보통 적응, 수능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단어가 뭐 각색이라든지 이런 뜻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consist라는 단어 같은 경우도 뭐 다른 뜻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 어휘를 좀 폭넓게 학생들이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어야만 지문 내에서 해석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문장 구조가 상당히 복잡했고 그 다음에 30번부터 한 39번까지의 일반적인 지문들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해석도 해석도 쉽지 않았고요. 듣기 평가도 그렇게 쉽게만 느껴지진 않았고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난도가 꽤 높은 편이었다. 꽤 높은 편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등급이나 2등급을 결정하는 문항을 제가 꼽아봤을 때는 21번의 함의추론 문제, 30번의 어휘 문제, 34번의 빈칸, 37번의 순서, 그 다음에 38, 9번의 삽입 중에서도 3점짜리는 사실 39번에 나왔었는데 38번도 학생들이 조금 까다로워할 만한 어떤 지문의 수준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3월 학평을 놓고 학생들이 이제 영어 시험을 이제 생각보다 잘 봤다 또는 생각보다 못 봤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특히나 못 본 학생들이 영어라는 과목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포기하는 학생들도 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3월 학평이라고 하는 것이 평가원 시험도 아닐 뿐더러 이게 사실 전년도 수능을
이제 담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3월 학평을 놓고 내 전체적인 영어 실력이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기회, 네. 그리고 영어 영역의 목표 등급을 내가 단계적으로 현재가 3등급이니 6평이나 9평 때까지 2등급으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수능 때는 1등급으로 올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단계를 설정하는 시작점으로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시험 본 결과를 놓고 유형별로 뭐 내가 빈칸이 취약하다든지 순서 문제가 취약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약점을 분석하고 그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이번 3월 학평을 본 결과를 놓고 앞으로 어떻게 영어 학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뭐 현장에서도 조언을 하지만 여러분들께 조언을 조금 하자면 1등급 비율이 이 4% 내외로 추정된다는 것 때문에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요 어려운 시험에 매몰될 필요는 없고요. 사실 좀 좋게 생각하면은 영어라는 과목 자체가 타 과목에 비해서 등급을 올리기가 수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문제를 소화해만 낼 수 있다면 영어의 등급은 뭐 한두 등급 이렇게 올리는 건 어렵지 않고요. 심지어 제가 현장에서 7등급인 학생을 2등급까지 올린 적도 있고 예.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이 자신의 등급 목표를 일단 정하고 나는 수시에서 뭐 3합 7을 맞추기 위해서 또 3합 6을 맞추기 위해서 영어를 2등급을 받아야겠다. 또는 다른 과목들이 조금은 약하기 때문에 1등급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등급 목표를 설정하고 일단 포기하지 마시고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영어라는 과목이 일단은 절대평가다 보니까 또 뭐 그 수학이라든지 국어라든지 탐구 과목 같은 이제 다른 중요한 과목들도 있으니까 내가 시간적으로 얼만큼 영어에 투자를 해야 그만큼의 가치 있는 결과물을 얻을까도 한번 판단하시고, 뭐 사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영어 성적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지만 일단 조금은 전략적인 어떤 시간 투자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어 시험의 트렌드가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이 길어지고 어휘 수준이 어휘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뭐 듣기 평가도 이렇게 만만치는 않게 나오고 있고 문장 구조 자체가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학생들이 이런 트렌드를 아시고 사실 영어를 뭐 스킬풀하게 이렇게 뭔가 뭐 이런 유형은 이렇게만 푼다라고 하는 어떤 스킬에 집착하기보다는 좀 더 전체적인 글을 이해하고 좀 제대로 독해하고 이렇게 지문들을 좀 학습하는 이런 학습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기출문제는 학생들이 많이 풀어요. 많이 푸는데 사실 3학년 1학기 때 내신 교재가 EBS 교재이기 때문에 EBS 지문들도 같이 공부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영어 독해 연습 같은 경우는 1, 2등급을 목표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어떤 수준의 지문도 제공하고 있고요. 또 글감도 굉장히 다양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EBS 교재로 좀 같이 학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약점들을 공략하고 보완하는데 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1등급 학생들이 그나마도 틀리거나 1, 2등급을 결정하는 어떤 결정적인 문제 유형들이 빈칸, 순서, 삽입 쪽에 관련돼 있는 그런 순서, 삽입 예, 그런 쪽이 조금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또 시험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21번의 함의 추론 문제도 사실 킬러 분할급으로 난도가 높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취약한 부분들을 계속 문제를 풀어가면서 보완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팁만 좀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너무 문제 풀고 이제 해설지를 통해서 답 보고 그냥 넘어가는 수준의 어떤 학습을 보통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문제풀이식 학습이고요. 문제를 풀기도 풀어야겠지만 문제 풀고 나서 그냥 막연하게 답을 보고 이렇게 넘어가기보다 꼼꼼하게 내가 풀었던 지문들의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과 어떤 논리적인 문장과 문장 사이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도 조금 꼼꼼하게 보시고 특히나 놓쳤던 어휘들 같은 경우들을 다시 한번 좀 찾아보고 외우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독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지문들을 학습하는 것이 그러니까 단어 외우기 일단 제일 우선 돼야겠네요. 일단은 네, 단어 어휘력이 약하면 일단 독해가 두렵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실 그 어휘 때문에 못 풀어내는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그 어휘의 단편적인 뜻만 외우려고 하기보다 아까 예를 들었지만 그 어휘가 갖고 있는 다양한 뜻들도 같이 외워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사물을 보고 영어에서 이렇게 마음이 상한 친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응원의 말씀 또는 당부의 말씀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라는 과목 자체가 특히나 낮은 등급대 학생들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성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6평과 9평 수능 때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부단하게 노력하시면 영어 성적 틀림없이 올릴 수 있을 겁니다. 학생 여러분들 응원하고요. 부디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영어 시험의 분석을 담당해 주신 우리 김대록 선생님 아주 고생 많으셨고요. 학생들과 학부모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보는 친구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영어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제가 좀 아까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요. 우리 아이가 수시로 가야 되는지 정시로 가야 되는지. 자, 지금 그걸 당장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학년 8월 31일 날 1학기 성적과 그 다음에 학생부가 정리되는 기준 날짜입니다. 자,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따로따로 아니라 같이 연구하고 준비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시 위주의 전략을 짜야 되는지 정시 위주의 전략을 짜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필살기. 자, 플로우 교육, 수학의 아침, 사이언스카이의 입시전략연구소가 만드는 수시 분석기. 뒤에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자, 지금은 과목별 마지막 시간. 자, 과탐에 우리 박재용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재용 부원장님께서는요, 여기 수학의 아침, 사이언스카이, 영통의 부원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과학과 논술의 전문가십니다. 자, 과학에 대한 총평부터 준비한 내용들을 제가 같이 좀 듣고요. 그 다음에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오셨는데 박수를 안 쳤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이번 이제 3월 모의고사는 앞에서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생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시험을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가요? 네. 겨울방학 때 자기가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3이 될 때는 다 열심히 그렇죠. 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혼자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다들 같이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3월 모의고사가 기대만큼 안 나온 학생들이 자기가 기대보다 더 높게 나온 학생보다는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모의고사는 다행히 한번 보고 나면 이제 기록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늘 3월 학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끝난 시점에서 보면 3월보다는 6모가 더 중요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점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거는 과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탐도 마찬가지다. 난이도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작년 3월과 비교를 했을 때 화학이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네.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수능하고 난이도를 좀 비교를 하면 사실 3월 모의고사는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작년 수능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여서 3월 모의고사는 리뷰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다. 수능을 리뷰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네. 6평이 돼야 이제 올해 수능의 방향성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수능이 갑자기 어느 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어서 전년도까지 수능이 어떻게 출제됐다 하는 것을 분석하는 건 유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작년 수능과 난이도를 비교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정확하진 않죠. 왜냐하면 모집단 자체가 다르고 출제 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물리는 좀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명은 조금 쉽게 나왔다 쉽게 이렇게. 네. 나왔고요. 근데 항상 자기가 보는 모의고사보다 수능은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네. 사실상 멘탈 관리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난이도는 이 정도. 네, 그다음에 학습 전략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죠? 네, 자, 어떤 학습 전략을 가지고 공부하면 되는지 고3을 위주로 해서 주로 좀 그렇죠.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이제 제가 기숙하고 수업도 가보고 하면 고3들이 과탐을 대하는 태도와 재수생들이 과탐을 대하는 태도는 확연히 다르다. 네. 네. 이제 한번 시행착오를 겪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탐구의 중요성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는데 반해서 고3들은 할 게 많죠. 고3들 할 게 많고, 게 많죠. 네, 할 게 많고 과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수능을 보는 원 과목이 물론 투를 보는 학생도 있을 거로 예상되지만 거의 없을 거니까 네. 수능을 보는 원 과목은 2학년 내신으로 이미 끝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3학년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원 과목이 아예 본인이 공부하는 그 이제 방향성하고는 전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내신용과 시험 수능용이 다르다는 말씀. 내신은 이미 끝났죠 2학년 때.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이제 수능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선순위에 항상 뒤로 밀리고 있다. 네. 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겨울 방학 때 공부를 한 학생이든 하지 않았던 학생이든 간에 6편까지는 4월 모의고사를 이제 올해는 5월 10일 나보지만 네. 6편까지는 4월 모의고사를 신경 쓰지 말고 네. 그동안 수특을 한번 봤다면 수특을 한번 더 보고 수능 기출이 덜 끝났다면 수능 기출에 대한 분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네. 타임 어택이 가장 심한 과목이 뭐 국어든 영어든 뭐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과학 탐구의 타임 어택이 제일 심합니다. 네. 지구과학을 제외하고. 네. 네.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킬러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시간 내에 풀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 6월까지는 이렇게 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료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물리가 조금 쉽게 나와서 네. 두 문제의 여유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화생지는 1등급을 받으려면 세 문제의 여유가 있었어요. 네. 그럼 쉽게 표현하면 킬러 3개 정도는 풀지 않고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있다. 그죠? 네. 네. 그럼 6월이 수능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수능까지는 또 6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네. 킬러 문제에 대한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지 말자. 지금은 킬러 문제의 욕심을 좀 버리자. 자, 대신에 얼토당토하는 문제에서 틀리면 안 된다. 네. 맞춤 맞춤 문제 네. 맞추지 네. 않는 그러니까 네. 마음이 킬러에 대한 마음이 조급해져서 네. 앞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도 2점, 3점이니까 킬러도 프로도 2점, 3점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념에 조금 더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면 6월까지는 뭘 준비할 거냐? 시간이 주어진다면 킬러 문제도 풀 수 있다. 그렇다면 개념은 완성된 거다. 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도달이 됐다면 이제 9편까지는 수능 완성이 나올 시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유형 문제들을 좀 다뤄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수능은 신유형 문제들이 나오니까 네. 그러려면 컨텐츠 싸움이 시작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편이 끝나고 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지구과학은 선생님 다 풀고 시간 남았는데 채점해보면 틀려요. 이렇게 늘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화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시간을 더 줬으면 다 풀 수 있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화생의 킬러 문제는 타임 어택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시간 배분 문제는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때부터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6편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수능 특강, 그 다음에 수능 기출 분석 완성하고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개념까지 완성하는 것을 기본기를 갖추라 네, 이런 네, 말씀이에요. 탄탄하게, 탄탄하게. 네, 근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또 뒤에 또 준비하신 게 있나요? 이제 이쯤 되면 3월 과탐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쌤, 선택 과목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할까요? 아, 네. 뭐 6월에도 있습니다. 6월에. 네. 뭐 6월에도 있는데 3월에는 뭐 당연히 더 많죠.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물리하고 화학을 했다가 다른 과목으로 바꾸는 학생들은 꽤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3월 모의고사를 생지로 시작한 학생들은 네. 바꿀 과목이 없죠. 없죠. 네, 생명을 하다가 물리로 바꾸는 애들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생명을 하다가 물리로 바꾸거나 생명을 하다가 화학으로 바꾸는 학생들은 없으니까 결국 물화를 하던 학생이 한 과목을 빼서 지구과학을 하거나, 네. 네, 화생을 하던 학생이 한 과목을 빼서 지구과학을 하거나, 네. 자, 이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재학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물화는 응시생수가 조금 줄게 되고 줄게 되고 지구과학은 좀 많아지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네요. 네. 그리고 6평 때 이제 재수생이 들어오는데 재수생들은 이미 자기 두 과목이 선택이 확정된 상태에서 들어오기 네. 때문에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재수생들 중에서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지구과학이기 때문에 결국 응시생 수는 지구과학이 제일 많아지죠. 제일 많아진다 네. 이거예요. 근데 지구과학이 쉽기만 하냐? 근데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3월 모의고사를 보기 전까지 어떤 두 과목을 선택했다는 것은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을 거기 때문에 네. 당장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바꾼다고 해서 또 그게 점수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죠. 네. 그래서 저는 물화생지를 다 하고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물화생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 개념들이 다 있진 않기 때문에 네. 주변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바꾸는 건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노베이스라면 지금 바꾸는 건 바꿔도 노베이스라면 뭐 바꿔도 되는데 네. 그 바꿀 때 제가 이제 늘 이제 학생의 성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이 물리를 쥐고 있다고 하면 음. 바꾸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천성적으로 이과생들 중에는 외우는 거 정말 못하는 학생들 있죠. 그런 네. 학생들은 대부분 지구과학을 선호한다지만 지구과학을 선호하는 것은 또 기피해야 될 과목이기도 하죠. 학생별로 네. 특성이 있으니까 네. 그 성향대로 선택 과목에 대해 생각해 보라. 그렇죠. 네. 네,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이게 수능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제 네. 이런 것도 이제 선택 과목을 설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데 네. 이것도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과목 간 유불리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왜 그러? 없다? 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표준 점수 자체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네. 표준 점수는 난이도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표준 점수는 높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싫다 하는 학교들은 100분의 1을 반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준만 보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많이 반영하는 것이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건데 그렇죠. 이런 용어를 쓰면 이제 비전문가인 학부모님이 잘 못 알아들을 아니, 수 요즘 어머니 아, 마을들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 100분위에다가 아, 네. 점수를 했다면서 네. 표점의 간도 좀 줄인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대학들이 선택 과목을 뭘 했냐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유불리를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게 이제 서울대는 표점을 씁니다. 2003년부터. 그런데 뭐 연고대를 비롯해서 대부분 상위권 대학은 변환 표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내가 선택을 했다. 그럼 선생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실제 어떤 과목이 수능에서 더 어렵게 나올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작년에는 뭐 생명이 어렵게 나왔으니까 생명이 표점이 높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나는 생명을 선택할 거다. 이거는 올해 상황은 또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면 되는. 과목 간 유불리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나의 성향과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승부를 볼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자, 이제 과탐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네. 이과생이라는 얘기고, 그렇죠. 그럼 이과는 문과하고 정시로 갔을 때 반영 비율이 좀 다르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연세대, 한양대, 국민대, 성신여대, 뭐 연세대, 한양대는 수학하고 반영 비율이 같습니다. 과학이요. 네. 네. 그럼 과학의 반영 비율이 같다는 얘기는 정시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같다는 얘기. 그렇죠.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수학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공부했던 양과 과탐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공부했던 양을 비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과탐이 적죠. 네. 네. 그리고 수학은 이제 단계별 학습을 거쳐와서 고3 때 온 상태이기 때문에 비워져 있는 부분을 외우려면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데 반해서 네. 과탐은 그것에 비해서 부담이 없다는 거죠. 근데 반영 비율은 높다는 거고. 네. 그럼 결국 내가 반영 비율이 높은 과목에 그만큼 투자를 하면 시간 대비 효율성은 탐구가 과탐이 가장 높다. 네. 앞에 국어, 수학, 영어 다 하셨지만 이거는 제가 과학 최고다. 그걸 하시네요. 네. 제가 그냥 학생들을 위해서 네. 얘기를 하면 어쨌든 시간 대비 나중에 파급 효과는 과탐이 제일 높기 때문에 주요 과목이다. 네, 맞습니다. 제발 과탐에 조금 신경 써서 성적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3월 3월 합격 합격 이후로 이후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더 집중력 집중력 가지고 가지고 방향을 방향을 잘 잡고 그리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박성환 소장이요. 이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필살기 하나 보여드린다 그랬죠. 그게 바로 뭐냐면요. 자, 요겁니다. 이쪽으로 좀 올까요? 자,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자, 그래서 우리 플로우 교육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박성환이요. 자신 있게 저희 팀장부터 센터장들 다 의논해서 만든 수시 분석기입니다. 자,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학생의 구체적인 성적을 입력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입력할 수 있는 URL을 어디로 쏘는 거죠? 카톡인가요? 유튜브죠. 유튜브로 쏴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각 과목, 지금까지의 과목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집어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해서 집어 넣으시면요. 어떻게 저희들이 분석을 할 거냐면요. 각 과목들이 점수들하고 표점하고 쫙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대로 석차평어를 쫙 뽑아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학교마다 이 표준 정규 분포가 볼륨이 높은 학교도 있고 낮은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1.24 등급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뭘로 판단해 보느냐 하면요. 바로 Z값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Z 점수로 환산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Z값 1.76은 어디? 그렇지. 상위 4%의 영역이니까 1등급 아니지. 근데 그거를 Z 점수로 환산한 내신 등급과 비교를 해보면요. 얘가 좀 강한 내신인지 약한 내신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뭐까지 만들어 놨냐면요. 이렇게 실제 그 학교에서 산출하는 등급하고요. 이 학생의 실제적인 Z 점수 환산 등급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이 엑셀 파일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갖고 나에게 수시 강점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디를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좀 정확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지금 15개 대학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 쏴드린 URL에다가 내 성적을 입력해서 저희한테 다시 보내주시면요. 이번 시간 3월 학평 설명회를 들으신 여러분만의 특전입니다. 자, 입력해서 주시면요. 저희들이 15개 대학, 의대 포함한 15개 상위 대학에 주요한 70% 컷 내신을 가지고요. 내 내신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수시에서 지금 상태로 2학년까지의 성적 정도가 되겠죠. 지금 상태로 어느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 URL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설명회 후에 관련 자료를 올릴 겁니다. 글씨가 다 안 보인다고 하니까요. 설명회 이후에 관련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고대 생명과학부 학생부 교과를 쓰는데 내 내신이 얼마야? 그러면 저렇게 색깔이 뜨면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아주 짙은 연두색이나 녹색이 뜨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라인이 어디 있는지 그 대학 환산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Z 점수까지 정리해서 올려드렸고요. 아이들의 입시가 끝나는 날까지 진정한 벗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URL의 내용들이 다 보이지가 않나 보죠? 자, 설명회를 마무리하고요. 관련 자료는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월 학평 필살기 숨김을 드러냄으로 바꾼 우리 3월 학평 설명회였습니다. 자, 입시와 그 다음에 각 과목의 공부들 여러분들 3월은 연습용이다 생각하시고요. 입시 전문가로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3월 잘 본다고 6평 잘 보나, 6평 잘 본다고 9평 잘 보나, 9평 못 보면 수능 못 보나. 자, 각각은 독립시행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요. 마지막 수능 잘 보는 날까지 또 수시 준비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학교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플로우교육 입시연구소 그리고 수학의 아침 사이언스카이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벗이 되어 입시가 끝나는 날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은 연습이다. 실전에서 승리하자. 자, 지금까지 플로우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 박성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